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혜원입니다. 하루 절반 이상을 앉아서 생활하거나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이 스마트폰 기기를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생활하시는 분들 참 많아지셨죠. 그렇다 보니까 통증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도 꽤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지정맥류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의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의학박사 심영기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통증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녹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도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네.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요.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도 아프고 참 통증에 시달리는 지금 이 시점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서 통증을 안 겪어본 사람은 한 번도 없는데, 이제 통증이라는 것이 모든 우리 몸의 모든 것에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이 통증이라는 건 누구든지 찾아올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올 수가 있는데, 통증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또 빨리 없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급성 통증, 만성 통증으로 나뉘는데요. 급성 통증이 3개월 이상 계속되면은 좀 경계심을 갖고, 예. 그다음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통증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목도 아프고 허리 맞아요. 통증도 네. 있고 손목, 발목 여기저기 다 통증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런 통증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통증이 나타나는 원리는 이제 여지껏 모든 과학자분들이 이제 많은 저거를 했는데, 뼈를 주로 보시는 선생님들은 뼈가 이상이 있어서 생긴다. 그다음에 신경을 주로 보시는 선생님들은 신경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전기 생리학적으로 이제 통증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돼 있고,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겠죠. 네, 정말 많은데 우리 몸은 세포가 70조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조단이군요. 그리고 70조 되는데 세포의 종류는 256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세포, 코세포, 입세포, 귀세포, 폐세포, 간장세포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모든 세포들은 전기가 없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표에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세포가 전기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데 프로그램을 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세포가 방전이 되면 통증이 발생이 되고 세포가 충전이 되면 통증이 없어진다. 이러한 전기 생리학적인 원리를 기초로 해서 이제 통증을 오늘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예. 육체적인 스트레스, 또 외상같이 골절이 된다든지 뼈가 분질러지는 거 골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우리 세포 속에는 그 전기를 만드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ATP 생산량이 떨어지게 돼요. 예.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는데 세포가 방전이 되는 거예요. 방전이 되면 미세 순환이 잘 안 돼요. 순환이 안 되면은 몸이 이제 안 좋아지죠. 그러면 주위의 세포 안에도 그렇고 세포 바깥에도 그렇고 찌꺼기가 많이 차이게 되죠. 찌꺼기가 많이 차이게 되면 주위가 지저분해진 거예요. 목욕을 1년 동안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은 염증이 생기고 딱딱해지고 그런 것이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통증은 왜 생기느냐? 간단히 얘기하면 세포가 방전됐을 때 생긴다. 전기가 떨어졌을 때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네, 약간 신선한 접근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들으면 결국 세포 내 전기가 방전이 돼서 통증이 생기는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초록색처럼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땐 세포들이 너무너무 기능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눈세포 같은 경우에 전기가 많이 차 있으면 눈이 잘 보여요. 근데 반 정도 떨어지면 눈이 흐릿해지고 완전히 떨어지면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거고, 이제 일반적인 세포로 봤을 땐 정상인 경우에는 충전이 돼 있을 땐 잘 활동을 하는데 반 정도 떨어지면 통증이 이제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통증이 생기면 내가 몸이 안 좋아지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암세포 같은 경우는 거의 방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방전된 거면 이걸 치료하려면
그 세포를 충전시켜줘야 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네. 요새 전기 자동차 유행하잖아요. 예. 전기 자동차 충전 안 시키면 아무리 비싼 차라도 그쵸. 움직이지 못하는 똑같고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50% 정도 낮아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급성 통증이 생기고 그게 3개월 이상 되면 만성 통증이라고 하고, 통증이 생기기 바로 전 단계에 어떤 게 있냐면 약간 피곤해요. 만성 피로가 생기고 또 잠이 잘 안 오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 고질병이 되죠. 네, 그렇다면 통증이 생각보다 좀 많이 느껴지는 데는 그만큼 세포 방전이 더 심하게 됐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는 충전을 해주면 나아지나요? 네, 나아집니다.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과거로부터 우리가 통증 치료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나를 예. 이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엄마 손이에요. 어머니가 배 아플 때 이렇게 손만 대도 우리가 어렸을 때 맞아요. 놨던 그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집안에서 사랑의 힘으로 이제 치료하는 어머니 손이 좋고, 그거는 전기생리학적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 전기가 손을 쓰다듬어 줄 때 그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몸에.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이 괜히 나온 이야기가 네, 아니군요. 뭐 과학적으로 저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치료했던 방법이 침, 뜸, 부항 같은 경우 이제 한방에서 좀 많이 하고 민간요법에서 많이 하는데, 침도 결국은 전자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리치료,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하고, 그다음에 주사치료,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넣고, 또 네. 진통제, 근유환제하고 도수치료, 또 요즘에 유행하는 체외충격파, 이런 것들은 뭐 많이들 병원 아프신 분들은 다녀보시니까 알 건데, 예. 저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맞더라도 한 번 내지 두 번만 맞는 것이 좋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 뼈주사라고 일명 얘기하는데요. 그건 안 맞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로도 2주일 이상 먹어서 효과 없을 땐 끊어야 된다. 왜냐하면 간이 버리고 위장이 버리고 그러잖아요. 약 오래 먹으면. 예. 근데 진통제 같은 경우는 심해지면 점점 진통제의 이 강도를 높여서 마약성 진통제까지 가요. 그래도 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오셨을 때 약 끊으세요. 2주일 이상 드셨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약이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먹다 보면 네. 간이 나빠지고 위장이 나빠지니까 끊고 시작을 해요. 그럼 제가 하는 치료는 그럼 뭐냐? 전기 자극으로 이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전기 자극으로 충전을 시켜주면 약물 부작용이 일단 없고 다른 부작용도 없이 치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수술 치료라는 거는 정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뭐 도저히 치료가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수술 치료라고 보는 거죠. 네. 단계별로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떤 환자에게 어떤 치료법이 맞는지 그걸 알아보려면 검사가 따로 이루어지는 게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전기 충전도를 이제 보는 건데, 뭐 전기 자극 치료요법은 이제 세포를 충전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우리 핸드폰도 쓰다 보면 한 번 충전해갖고 일주일, 2주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그렇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 1차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일주일 있다 또 하고, 그 간격과 시간은 사람마다 틀린데 1차, 2차, 3차 하면 세포에서 스스로 전기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 자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 이제 세포 충전요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치료법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환자마다 또 치료법이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일단 통증 환자가 오면은 병원에서는 뭐 때문에 통증이 생겼는지 검사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히 하는 것이 정형외과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그다음에 또 조금 이게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CT나 MRI를 찍게 되죠. 그리고 이제 초음파 검사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단순 엑스레이나 뭐 CT나 MRI는 정지 영상이고 통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진단해 주는 검사는 아니고 네. 형태학적으로 어디가 삐뚤어졌다, 뭐가 누르고 있다, 신경이 누르고 있다, 그 정도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어딘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전기 자극 진단은 정상인데는 이렇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충전이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전기가 들어가질 않죠. 근데 이제 전기 자극기를 이렇게 갖다 대면 전기가 떨어져 있는 통증이 있는 데는 이렇게 하면 통증이
이 통증이 느껴져. 그걸 통전통이라고 그래요. 예. 통전통이라고 그래서 찌릿하고 아파요. 전기 오는 오히려 것처럼. 아프군요. 네, 나쁜 데는 아프고 정상인 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게 통증 유발점 개념인데요.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검사를 통해서 이 세포가 좀 충전이 필요하다라고 네네. 하면 말씀하신 이 전기자극 신경치료가 들어가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신경치료를 통해서 전기자극 신경치료를 통해서 좀 비교적으로 예후가 좋아진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요 경우는 59세 된 여자 환자분인데 10군데 병원을 돌다가 이제 저희 병원 오신 분인데요. 고생하셨겠네요. 뼈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갖고 피부가 오그라붙고 그다음에 거기 궤양이 생겨서 피부가 시커멓게 죽었던 환자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평생을 이걸 갖고 다리가 아프고 거기에 피부가 헐고 그래서 난 평생을 이걸로 이제 고생하고 살겠구나, 고질병이구나 하고 오셨는데 전기 자극을 치료를 하니까 스테로이드 주사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피부가 다 이제 썩었던 환자인데 한 8번인가 치료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좋아지시고 통증도 많이 없어진 사례죠. 아니 10군데나 돌아다니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찾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환자는 이게 이제 전기 자극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부종이 잘 빠져요. 그래서 치료 전 왼쪽 그림 보시면 치료 전에 이제 림프 부종 환자인데요. 네. 부종이 이제 많이 부어 있었는데 치료하고 나서 쭉 들어가면서 약간 빨개진 거는 미세 순환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 부종이 빠진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기자극 신경치료를 통해서 예후가 네. 좋아진 사례들인 네, 순환이 거잖아요. 확 좋아지죠. 확연히 볼 수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아픈 자리하고 네. 아픔을 유발하는 그 자리가 틀린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 유발점이라는 개념인데요. 통증 유발점이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난 여기가 아파요. 예를 들면. 예. 근데 여기는 전기 자극으로 진단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안 아파요. 근데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팔뚝이 있는 데서 아픈 네. 경우가 있어요. 여길 치료하면 여기 아픈 게 없어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픈 부위하고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하고는 틀리다. 유발점하고. 네, 그래서 그거 진단하는 것이 이제 기술인데요. 네네. 전기 자극기로 보면은 금방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전에 저희가 네. 사례들을 또 살펴봤는데 이 밖에도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여러 사례가 있죠. 그래서 예. 이 경우는 대상포진 환자인데 72세 된 남자분이신데 치료 2주일 후에 물집이 다 없어지고 통증이 80% 이상 다 좋아진 경우고요. 대상포진은 초기에 급성기에 오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네. 오래될수록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이렇게 위축을 시키기 때문에 아주 치료하기 힘든 불치병으로 그렇더라고요.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대상포진 앓고 있으면 합병증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치료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환자는 또 한 예는 얼굴에 대상포진이 생긴 경우예요. 근데 치료 전에 저렇게 빨갰는데 치료 후에 이 통증이 이제 빨간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체열 검사상 빨간 게 많이 줄어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좀 사실 제 주변에도 대상포진 네. 걸렸던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초기 진단,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이 부분도 지금 전기자극 신경치료로 네, 그렇습니다. 도와줄 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세포 충전으로 이해하시는 게 세포 편하죠. 충전을. 그러네요. 네. 용어가 참 네, 어렵네요. 전기 자극 이렇게 하면 너무 네. 힘드니까 세포 충전, 세포 방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충전을 시키는 것이 어떤 원리냐 하면 우리 충전을 시키는 거는 이온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하고 이제 생체 전기하고 이렇게 틀린데 생체 전기는 이온이 이동하는 거고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에요. 전자의 흐름. 네, 그래서 전기를 하는 전자공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수소이온이나 이런 이 전자의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체에서는 전기가 흐르긴 흐르는데 그것이 이온 교환에 의해서 흘러요. 그래서 이온 교환이 잘 안 되는 것은 이제 어떠한 찌꺼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세포 찌꺼기가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걸 림프 슬러지 혹은 림프 찌꺼기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온 분해를 해갖고 그 찌꺼기를 점점 잘게 잘라요. 잘게 잘라서 소변으로 빠지게 하는 게 이제 전기 자극 치료고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은 이온 교환이 쉽게 되고 그 주위에
더럽고 막 가득 차 있던 그 세포의 찌꺼기가 스르르 녹으면서 소통이 잘 되게 하는, 소통이 예. 안 되고 찌꺼기는 전기를 안 통하게 해요. 절연작용이 있는데 그 찌꺼기를 쭈르륵 녹여서 이제 분해시켜 주는 것이 이제 전기 치료가 되죠. 전기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우리 세포의 전기가 높아져요. 예, 그건 전기 생리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고, 그래서 세포 충전하고 그다음에 림프 찌꺼기를 제거하면은 웬만한 질병은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포 충전, 이 치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네.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보여드렸던 사례들은요, 비교적 좀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라든가 뭐 평소 질환 치료 시기에 따라서요, 치료 경과,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통증 정도에 네. 따라서요, 치료 시기도 또 달라지겠죠. 네, 치료 시간하고 이제 치료 시기는 뭐 사람마다 다 틀리고 질병의 정도에 따라 틀린데요. 보통 급성 통증 같은 경우는 뭐 한 20분 정도 이제 치료를 해드리고,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20분보다 조금 더 해서 30분 내지 40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네. 급성 통증은 너무 급하고 너무 아프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고, 만성 통증은 워낙 오래되신 거잖아요. 어떤 분은 20년 동안 아팠다 그래요. 말이 20년이지, 20년 동안 당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괴로우셨겠죠. 그런 분들 보면 가슴이 아파져요. 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그래서 급성 통증은 비교적 빨리 좋아지시고요.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고질병으로 된 만성 통증은 좀 오래 하셔야 되고, 최소한도 10번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충전하면 나중에 방전이 돼요. 그래서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이게 반복이 되는데, 스스로, 세포 스스로 전기를 만들 때까지 해주면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자연스럽고 자기 재생 능력을 최대한으로 그러네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급성이든 만성이든 네. 1, 2회보다는 조금 더 반복적으로 받아야 네, 반복 하나요? 치료가 아주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치료법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포들이 참 몸 안에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256까지. 네, 256까지 72조, 70조, 70조, 60조개 엄청 많죠. 네. 정말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네. 어느 부위에든 다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적용은 가능한데, 제가 쭉 지난 5년 동안 뭐 경험을 살펴보면 그래도 잘 듣는 병이 있고 좀 덜 듣는 병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치료법이라고 한 가지 치료가 모든 만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어요, 현재까지. 네. 그래서 이 전기 자극, 이 신경 치료에 가장 잘 듣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목 디스크가 참 좋아지고요. 목 디스크. 그리고 어깨가 그냥 막 굳어 있는 분들 많아요. 네, 저 이거 같은 뭐 사람들이요? 뭐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 저기 요새는 뭐 핸드폰 보고 컴퓨터 매일 보고 일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이 잘 굳어요. 근데 목 디스크가 상당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눈이 상당히 좋아져요. 시력이 어두침침한 이제 이 노인성 시력 저하일 때 뭐 한 5분 정도만 해도 뿌옇게 보이던 게 굉장히 밝아 보여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망막세포가 그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제일 많아요. 네.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자기가 쉴 수 있어. 바깥에서 전기를 넣어주면. 그러니까 금방 시력이 좋아져. 5분 내로 환해지고 흐릿하던 글씨가 뚜렷하게 보여요. 그런 경우가 아주 빠르고 50견 좋아지고, 그다음에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도 보통 제 경험상으로 10 내지 15회로 거의 많이 좋아진다. 그리고 무릎 통증은 이 퇴행성 관절에서 오래 쓰신 분들, 20년, 30년 해서 연골이 다 닳아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굉장히 느리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삐끗했거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대상포진도 급성기엔 좋아지고 만성기엔 굉장히 치료하기 힘들다. 그다음에 말초신경마비라서 당뇨병 때문에 신발 밑에 깔창이나 뭐 이렇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당뇨병성 신경마비, 뭐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통증이 심한 게 대표적인 게 췌장암이거든요. 예. 췌장암 같은 경우도 통증은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암이 치료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귀 쪽으로 가면 이명, 메니에르병은 이제 귀에 생긴 림프 부종이에요. 림프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건데, 저런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테니스 엘보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는 한 젊은 사람들 같은 한 두세 번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힘이 솟는 그런 그래서 피곤함이 싹 없어졌어요. 그게 정말요? 실제로 이제 간염 환자가 오신 적이 있는데 예. 그때 OTPT라고 해서 간 수치를 보는 게 있는데 그게 400에서 800 어떤 한쪽은 또 1200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8주 치료해 갖고 정상으로 됐어요. 그래서 간 기능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지 근육통은 보통 평균 10 내지 12회면은 거의 다 좋아지는데 근육통이 있을 때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보통 근육유연제나 진통제 주거든요. 근데 저는 일체 약 처방을 안 해요. 약 처방을 안 하니까 그 환자분들이 이제 위장이 나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좋죠. 그다음에 부종 같은 경우도 이제 좋아지고 중풍 후유증 같은 경우는 뇌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치료하셔야 되고 사실은 중풍 후유증도 조금씩 좋아지고 중풍 후유증은 마비가 된 팔다리가 오그라들어요. 가늘어져요. 근데 그거를 예방하는 효과는 대단하다고 보고 위경련 같은 경우는 뭐 5분 안에 치료가 됩니다. 굉장하네요. 네, 그 위경련은 위장이 콱 이렇게 뭉쳐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급성으로 뭐 진땀 흘리고 뭐 난리 나요. 너무 아파서. 근데 5분 정도만 하면 싹 풀어지고 그래요. 한 번의 치료로도 그건 가능할 네, 뭐 수 2번 한 있겠네요. 적이 없어요. 위경련은. 네. 그리고 저 같은 저도 위경련도 좀 잘 네. 일어나곤 하는데 네, 약을 네. 잘 못 먹어서 그랬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네, 정말 아마 꽤 도움이 그런 되겠네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그 긴장 요새 업무 강도가 긴장도가 그쵸. 높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집중을 하고 막 일해야 되니까 근육이 아프게 돼요. 근데 실제로 제가 쭉 통증 의학을 하다 보니까 통증이 생기는 것이 뼈냐 신경이냐 뭐 근육이냐 뭐 이렇게 따질 때 저는 근육이 80% 이상 통증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아기들 처음 태어났을 때 만져보면 야들야들하고 팔다리 다 야들야들하고 맞아요. 막 귀엽잖아요. 근데 그거는 얘네들이 근육이 림프치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있질 않은데 나이가 들수록 노폐물이 끼고 그러니까 또 긴장하고 그러니까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장단지 같은 데도 아프신 분들 만져보면 돌덩어리 같아요. 그거를 달면은 쫙 풀어지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물론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네, 그래도 네. 다양한 질환의 치료법으로 좀 맞습니다. 활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 같은데 그럼 지금 뭐 아까 뭐 부종도 저희가 좋아진 네. 사례를 살펴보기도 했고 대상포진 네. 쪽도 봤는데 네. 이외에도 또 어떤 치료 사례들이 뭐 있을까요?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포가 가장 중요한 건 세포가 충전이 되면 괜찮고 세포가 방전이 되면 통증이 생기거나 세포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전을 시켜줘 갖고 모든 다양한 걸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재미난 것이 당뇨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당뇨 합병증으로 그러니까요. 중요한 게 이제 혈관염이 생기고 그다음에 신경염이 생기고 그다음에 망막염 생겨서 이제 눈이 멀게 되고 신장염이 생겨서 이제 이 신장 투석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질환인데 당뇨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중요한 건데 당뇨에서는 당화혈색소가 보통 6 이하를 정상으로 치는데 12 정도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때 뭐 그런 상태로 오래되면은 이제 피부가 썩게 되죠. 그걸 당뇨발이라고 하는데 네. 당뇨발이 피부가 썩게 되는 거를 계속 우리 전기 자극 신경 치료를 했었더니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서 신경이 회복되고 피부가 완전히 정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보시면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아주 그러네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와,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네,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본인은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예. 깜짝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병원을 갔더니 절단백기 치료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피부 이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피부 이식해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다리가 지금 썩어가고 있어서 거기 혈액 순환이 안 좋아서 피부 이식을 해도 떨어집니다. 붙지를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다 이제 혈액 순환도 좋아지고 상처도 스스로 많이 좋아지고 그렇죠. 네, 뭐 당뇨발,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에 있어서도 네, 충분히 맞습니다. 활용으로 네, 네.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요, 역시나 예후가 좋은 사례들입니다. 환자분의 나이, 평소 질환, 치료 시기에 따라서요, 치료 효과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네. 결국은 통증을 개선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법이란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전기가 충전이 되면 면역력이 강화돼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현대의학이 손을 못 대는 것이 암하고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근데
암하고 자가면역 질환이 치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호전되는 경우는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자극 신경치료라는 거는 일단은 약물을,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약물과 진통제를 끊어요. 여지껏 이 드신 약물이 효과가 2주일 이상 먹어서 효과가 없었으면 저는 약을 끊고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약물과 진통제를 계속 드시면은 세포 안과 밖에 너무너무 많은 림프 찌꺼기가 쌓여서 오히려 제가 치료하는 이 전기가 들어가서 림프 찌꺼기를 분해하는데 방해가 되고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전자를 뺏어 먹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여기서 막 아파서 죽겠는데 스테로이드를 여기다 주사를 놓으면 아프다는 신호를 대뇌에 보내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여기는 막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들이나 스테로이드는 주사를 놓지를 않고 다 끊고, 그러면 일단 끊고 나면은 세포 속하고 세포 바깥에 쌓여있는 림프 찌꺼기가 많을 거 아니야. 그거를 전기로 분해를 해서 소통을 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혈액순환보다 더 중요한 림프순환을 더 도와주게 되면은 세포 스스로가 이제 자기가 기운을 차려갖고 이제는 나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도와주는 게 전기자극 치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어떠한 분에 따라서는, 어떠한 환자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 주사치료, 스테로이드 주사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결국은 인위적인 치료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자기 치료군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세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진정한 의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기자극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자극 치료, 그러니까 통증, 그러니까 세포 충전 치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럼 이 전기자극 신경치료, 그러니까 이 세포 충전 치료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혹시 있을까요? 뭐 이제 전기자극 신경치료는 뭐 여러 가지로 통증 감소나 세포 재생이나 부종 감소나 면역력 증가나 체액의 변화, 이런 것들, 체액의 변화는 소통이 잘 되게 한다는 거고요. 이런 걸 쭉 이렇게 나눠봤잖아요. 근데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떠냐면 이렇게 전기 올랐을 때 찌릿찌릿한 거, 그거보단 약하지만 우리 치료할 때 그걸 못 참는 분은 힘들겠죠. 그러니까 통증에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치료가 안 되고, 그리고 임산부도 사실은 해도 되지만 굳이 태아에 영향을 주면서 혹시 그걸 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이제 전기로 작동해서 자기 몸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인공 심장 박동기라는 게 있어요.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이걸 해야지만 심장이 지멋대로 뛰시는 분들은 인공 심장 박동기를 심어놨거든요. 그게 전지 배터리로 움직여요. 그런데 여기는 고전압이 들어가게 되면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작동 불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치료하기가 좀 힘들고, 하시게 되면은 꼭 해야 되겠다, 난 이 치료를. 그러면은 그 엔지니어하고 같이 와서 혹시 그게 문제 생기면 그 배터리 교환하거나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건 미리 이제 전기 자극이나 이런 거 받을 때는 꼭 그 병원 담당자한테 나는 내 몸에 지금 전기로 작동되는 기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슐린 펌프 같은 경우 이런 거, 아니면 내 몸에 지금 전기로 움직이는 어떤 의료 장치가 있습니다. 꼭 말씀하셔야 돼요. 네, 결국은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일단은 어떠한 치료법이 잘 맞는지 검사부터 또 해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사연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택배 업무를 하고 있는 51세 남성입니다. 몇 년 전 물건 배달 중에 손목을 삐끗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손목이 시큰시큰하고 뻐근한 통증이 계속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물리치료도 하고 도수치료도 받았지만 받았을 때 며칠 통증이 사라졌다가 다시 통증이 생겨서 너무 걱정입니다. 손목의 만성 통증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사연을 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 손목에 무리 가는 건 인대가 좀 늘어나고 그 근육이 또 뭉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뭐 이 텔레비전 상으로 제가 직접 이 진찰을 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지금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만져보면 항상 손목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쭉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을 만져보면 거기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결국 손이 나쁠 때는 목이에요. 그래서 목은 사령부,
사령부, 여기 사단급, 연대급, 여기 대대급, 여기 중대급, 소대급이야. 소대급이 나쁜 거야. 그러면 소대가 나쁘다 그래서 윗사람은 괜찮냐? 아니거든요. 얘가 잘못하면 윗사람도 혼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진단을 해보면 통증 유발점이 여기가 본인은 아파도 여기가 있을 수가 있고 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 디스크가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쫙 진단을 해갖고 치료를 하면 이제 여러 군데 지금 사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치료를 받았는데 여기만 치료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전기 예. 치료할 때 그 개념은 뭐냐면 시스템으로 쭉 그러니까 목에 신경이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목, 어깨, 팔꿈치, 손목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렇게 치료를 하면 대부분은 좋아지세요. 제 경험이에요. 다 좋아지는 통증의 거예요. 유발점을 찾아내는 통증 게 유발점을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통증 유발점을 만들고 그 주위에 굳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면은 얘는 치료를 안 해도 손목은 치료를 안 해도 여기가 좋아지면 싹 없어져요.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스스로 치유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어쨌든 증상만으로 정확하게 저희가 또 진단을 내려드리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셔서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또 알아볼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하지정맥류인데요. 네.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또 이 질환도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하지정맥류에는 사연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돼야지 이렇게 눈을 이쁘게 해주고 코를 이쁘게 해주고 이런 거는 내 후배들이나 내 동료들이 다 하니까 나는 이거는 그만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독일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연수도 받고 와서 하지정맥을 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30년이 돼서 이제 오래됐고 그런데 그때 하지정맥류를 치료를 한다 그랬더니 성형외과 동료들이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를 왜 마다하고 그 어려운 길을 가느냐 그랬는데 지금은 30년 후에 우리 동료들은 집에서 쉬는 동료들이 많은데 저는 아직도 하지정맥류 환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형외과에서 신경외과 쪽으로 오신 거잖아요. 뭐 이제 여기 하지정맥류는 지금 이제 여러 과가 하는데 주로 하는 게 혈관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이렇게 선생님들이 주구성이고요. 성형외과는 제가 이제 국내에서 그래도 초창기에 뭐 개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하지정맥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핏줄이라고 하나요? 튀어나와 있는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흰줄이라고도 하고 네. 이제 그 당시에 그 처음에 왔을 때 하지정맥류를 왜 치료를 하느냐 아프지도 않은데 그 다리에 혈관이 좀 나왔기로서니 그리고 옛날에는 그 모내기 할 때 네. 바지춤을 여기까지 걷고 모내기를 하면 거기 모내기 하는 이 종아리 장단지에 이렇게 뱀이 꾸불고 지렁이가 꾸불꾸불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프지를 않으니까 그때 이 동네 어르신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일을 많이 하면 생기는 거고 힘이 좋은 상징이야. 이렇게 이제 속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초창기에 했을 때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에서도 하지정맥류는 아프지도 않은 건데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다가 합병증이 생길 때나 그때 하세요. 이렇게 선생님들도 다 했고 그 당시엔 모두 다 전신 마취를 하고 했기 때문에 출혈이 심하고 또 수술법이나 기술도 이렇게 발전이 안 됐으니까 미운 어리 새끼였어요. 의사로 보기엔 했다 그러면 재발되고 그다음에 하기도 거추장스럽고 뭐 하면 출혈이 많이 되니까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게 하지정맥류였는데 이제 제가 성형외과로서 독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배워갖고 와서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재밌게 그리고 요즘엔 하지정맥류 하는 병원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요즘은 또 보여지는 게 중요하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외적인 네, 부분도요. 네, 네. 그럼 도대체 원인은 뭔가요? 하지정맥류는 뭐 이제 판막이 망가져서 생기는 건데 판막이 망가져갖고 이 정맥은 이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맥은 밑으로 쭉 쏴주는 건데 네. 이 이제 쏴줘갖고 동맥이 영양과 산소를 수분과 이런 걸 충분히 공급하고 쓰레기 아까 림프 찌꺼기 나왔잖아요. 예. 그게 오래 순환이 안 되면 림프 찌꺼기 생기는 건데 정맥에서는 그 쓰레기, 찌꺼기,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싣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맥이 올라오려면 쭉 올라오면은 중력 때문에 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피가 못
내려오지 못하게 판막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큰 줄기 같으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50개 정도 판막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판막이 있고 심장에도 판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쭉 올려줘 갖고 한 바퀴 돈 다음에 콩팥에서 쓰레기를 버리게 돼 있죠. 그죠? 소변으로 예. 배출되게 이제 돼 있는데 그 판막이 망가지면 밑으로 피가 주르륵 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피가 새면 밑에 정맥 고혈압이 생겨갖고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오는데 그게 오래되면은 겉으로 피부 겉으로 꾸불꾸불하게 이제 라면발이나 우동발이나 손가락 굵기 정도까지도 이렇게 이제 쭉 이 핏줄이 튀어나오는 걸 하지정맥류라고 하죠. 처음에 제가 하지정맥류를 했을 때는 저게 뭐야 도대체 하지정맥류가 핏줄입니다. 핏줄 이렇게 하셨다. 근데 요즘엔 많이들 이제 알려져 갖고 하지정맥류 그런 금방들 아시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근데 하지정맥류 하면은 제 주변에도 보면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 중에서 발병률이 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저 판막이 탄력 섬유로 돼 있는데요. 이 여성분들은 임신과 출산, 그다음에 또 월경, 생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 호르몬의 이 변화가 계속 남자들보다는 심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 판막에 영향을 받아서 이 판막이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여성 환자들이 3배예요. 남성 환자보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꽉 끼는 청바지나 네. 불편한 옷을 입어도 혹시 이게 악화가 네, 되나요?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꽉 끼거나 이제 레깅스라든지 꽉 끼는 옷을 입게 되면 이제 특히 우리 사타구니 쪽에 이런 데가 꽉 조이게 되면은 밑에서 정맥이 쭉 올라가다 막히게 되니까 부종도 생기고 다리가 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안 입는 게 좋고 좀 편안한 옷을 권해주는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초기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네. 많다고 했잖아요. 네, 대부분 또 뭐 심해져도 통증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말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통증이 심하지가 그렇군요. 않아서 대부분은 방치하시죠. 그러니까 제때 치료를 안 하고 넘기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맥이 이렇게 댐이 있으면 구멍이 뚫어져 갖고 이렇게 점점 커지다시피 물이 셀 때 우리 판막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실핏줄 같은 게 이렇게 모세혈관이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2기로 가면 냉면발 굵기의 혈관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3기로 가면은 라면발 굵기인데 특징이 이렇게 보통 정맥은 일자로 쭉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꼬불꼬불 곱슬머리처럼 꼬부라져요. 그래서 라면발처럼 꼬부라진 것이 이제 있으면 다리에 정맥류 틀림없구나 이렇게 이제 육안으로도 진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4기 정도 되면 우동발이에요. 그리고 5기 정도 되면 손가락 굵기로 확 튀어나와 있고 이제 요때 되면은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게 좀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제 더 심해지면 6기로 가면 피부가 썩어요. 네. 괴사까지 나타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괴양도 생기고.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굵기가 굵어지면서 꽈리를 틀 수 있는 좀 이런 미간상으로도 그런 게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근데 통증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자각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요? 집에서 이제 뭐 자가진단법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혈관이 앉으면 거미줄 모양으로 많이 있어, 딴 사람보다. 이제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수영을 한다든지 뭐 사우나를 간다든지 그런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가족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혈관이 이렇게 라면발처럼 꼬불꼬불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 혈관이 남들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아이고 시원해라, 시원해라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맥 고혈압이 있을 때 이렇게 올리면 정맥이 쭉 심장으로 하면서 시원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다리에 피부병이 생기면 보통 뭐 피부병이 생기면 뭐 한두 달이면 다 낫잖아요. 근데 6개월, 1년씩 가도 절대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다리가 뭐 무겁고 다리가 잘 붓고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고 무릎이 자주 아프고 뭐 이런 증상들 중에서 뭐 두세 가지 있으면은 이제 전문의한테 진찰 받는 게 좋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틀림없이 나는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라면발처럼 꼬부라진 것이 다리에 혈관이 보인다. 이렇게 라면발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빨리 가서 치료받는 게 좋죠. 네, 이런 자가 진단법을 통해서 한두 가지 정도 내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있으면 빨리 이제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은데 병원을 가면 어떤 검사부터 이루어질까요? 네, 병원에 오시면 일단 혈관 초음파 동영상으로 CT나 MRI는 보이지 않는 실제로 혈관의 어느 부분에 깊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맥의 판막이 망가졌느냐, 그리고 망가진 정도는 얼마나 되느냐, 망가진 혈관의 굵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파악하는 게 이제 혈관 초음파예요. 예. 혈관 초음파로 거의 다 모든 것이 진단이 가능하고요. 네. 혈관 초음파로. 네, 가장 중요한 뭐 진단법이 되겠죠. 네, 하지 정맥류로 진단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치료는 뭐 크게 이제 비수술적인 시술 쪽으로 요즘엔 많이 하는데요. 주사요법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레이저 치료라든지 혹은 또 접착제 치료라든지 혹은 뭐 수술적인 요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주사요법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치료가 주가 되고 저는 접착제 치료는 안 합니다. 그건 이물질이기 때문에 나중에 속을 새길 수가 있고 이물질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치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네.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던데요. 네, 함께 이제 볼까요? 잔혈관이라든지 예. 이런 경우 정맥류 1기인 경우에는 이제 이 치료가 제일 좋은데 외래에서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이제 놓게 되면은 이 혈관이 싹 없어지는 게 보이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주사가 들어가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혈관 경화요법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 제가 지우개요법이라 그랬어요. 지우개요법으로 별명을 정말 줬는데 잘 어울리네요. 네, 지우개요법으로 싹 해서 지워지죠. 요거를 반복 치료하면은 이제 나중에 혈관이 깨끗해지죠. 아프진 않나요? 조금 따끔하죠, 아무래도. 주사바늘 들어갈 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하지정맥류 치료는 이제 하지정맥류 일기 같은 경우는 저 지우개요법으로 하면 치료 후에 전후의 모습을 보시면 저런 식으로 깨끗하게 해서 여름철에 뭐 수영복을 입어도 뭐 덜 창피한 그런 게 되겠죠. 네. 네. 저 주사 치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혈관 지우개다 이렇게 네, 또 별칭을 지어 주셨는데 네. 그럼 보통 주사 치료법은 뭐 한 1기에서 2기 정도까지 좀 효과가 그렇습니다. 있나요? 네. 어떤가요? 1기, 2기 치료 사례를 보시면은 혈관, 잔혈관들이 저렇게 실핏줄이 나와 있을 때는 최고의 치료는 혈관 경화요법, 즉 지우개요법이에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비포 애프터가 다 보이고 미용적인 효과도 뛰어나죠. 그럼 2기에서 또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3기에서 6기까지 있으니까요. 저걸 다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처음에 맨 위에 건 정상정맥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3기서부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혈관도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저기 꼬불꼬불꼬불 달팽이처럼 꼬부라져 있잖아요. 빨간 색깔. 네, 빨간 말씀하시는 색깔이 거죠? 저런 식으로.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은 저기 꼬부라진 게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요거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은 속의 혈관도 이제 꼬부라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그 그림이고요. 근데 주사 치료를 했는데 네. 주사 치료로 안 되는 네, 저거는 정도일 주사 수도 치료로 있잖아요. 하기는 힘들고 이제 굵어지니까 이제 3기부터 4기까지는 레이저 치료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술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기나 4기는 이 라면발이나 우동발처럼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중심 정맥에서 어느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 역류 거꾸로 흐르는 게 있는지를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찾아내고 그걸 정확하게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레이저 파이버를 집어넣어 갖고 중심 정맥에 이 판막이 망가진 부분을 이 레이저로 해서 태워갖고 막는 거예요. 정맥류는 어떤 방법이든지 역류가 있는 부분을 다 막는 거 원칙은 다 똑같아요. 뭐 접착 수술을 하든 레이저 수술을 하든 예전에 유행했던 광투실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RF라고 그래서 전기로 태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든 원칙은 역류가 쏟아져 내리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그럼 그 혈관을 없애버리면 내가 피가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니까. 그쵸. 그런데 실제로 이 정맥류가 생기는 건 표재정맥인데 표재정맥이 담당하는 혈류량은 8%에서 10%밖에 안 되고 실제로 90%는 심부정맥이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걸 막아버리면 여기 올라올 피들이 전부 다 심부정맥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즉 예전에 지금 망가진 건 국도가 망가진 거고 심부정맥은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정상일 경우에 그것도 다 체크
체크를 하죠.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해. 지금 4만 명을 시술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진료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환자분한테 하긴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고 30년 동안 4만 명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랬더니 이건 없애도 되는 거고 병든 혈관이니까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1에서 2기까지는 주사 네. 치료, 또 네. 3에서 4기까지는 이제 레이저 치료를 치료. 해볼 수 네,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럼 5기부터는 5기, 어떤 6기 치료를 같은 하시나요? 경우는 이제 수술로 해서 거기를 직접 이제 완전히 결찰을 하는 것이 제일 좋죠. 수술적 치료를 네, 그거는 심할 고려해봐야 때는 한다. 레이저나 무슨 접착 시술로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약물로 하게 되거나 그런 접착으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하죠. 근데 아까도 저희가 앞서 네. 이야기했지만 방치하는 경우들이 꽤 네, 많다고 맞아요. 하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 뭐 치료를 하면 저렇게 좋아지고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시거든요.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우 정맥류 치료를 괜히 무서워서 못했는데 혈관 만진다 그래서 하고 났더니 이렇게 가벼운 걸 미리 할 걸 그랬어요. 근데 아프질 않아서 방치를 많이 그러니까요. 했어요.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근데 방치를 네.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 네, 마련이잖아요. 뭐 합병증이 생기죠. 그래서 뭐 다리가 썩는다든지 혹은 뭐 이제 궤양이 생긴다든지 이런 합병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통증이 없더라도 이런 뭔가의 증상 자가진단법 아까 알려주셨으니까 네. 하나에서 2개라도 좀 해당이 된다 하면은 꼭 제때 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병원에 내원하셔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예방에 도움되는 습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치료 네. 전에 예방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예방법은 없고요. 뭐 이제 정맥류 스타킹을 신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이제 추천할 만하고 또 예. 아까 초도에 얘기했지만 너무 꼭 조이는 옷을 입지 말자. 레깅스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쉴 때는 주로 다리를 위로 올려놓고 쉬고 그다음에 발목 펌프 운동이라고 있어요. 예. 발목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운동을 해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하지정맥류라는 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내 다리에 라면발이 꼬불꼬불한 게 있다. 그랬을 때는 혈관 전문의한테 가서 얼른 정확하게 검사를 받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병의 진전을 늦춰준다. 그리고 이제 치료의 예방법은 다리를 수시로 운동을 해주고 사무실에 있는 계신 분들은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운동 그런 거 권해드리고 싶다. 네. 그래서 뭐든지 항상 이제 병이 커지기 전에 하는 게 좋죠. 네, 모든 뭐 지금 하지정맥류에 있어서 특별한 예방법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든지 예방하는 습관을 기르고 또 관리하는 습관도 굉장히 네,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평소에요. 네. 네, 오늘 뭐 이 만성 통증 또 하지정맥류 치료법 관련해서 다양한 또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뭐 지난 40년, 5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느낀 거고 만성 통증이나 하지정맥류나 같은 질환이고 질병이에요. 근데 질병이 초기에는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오래 놔두면 고질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고칠병을 저만을 띄면은 고질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질병에다 저만을 붙여서 고칠병으로 만들고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나의 몸과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만성통증 그리고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절대 방치하면 안 된 질환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의학박사 심영기 원장과 함께요. 또 만성통증, 하지정맥류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모든 치료법에는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치료를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